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맹추위가 찾아오면서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정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고 오늘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7.1% 상승률에 그쳐 1년 만에 가장 적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도운 것으로 보이는 조력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쌍방울 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모 씨가 포함돼 있어 대장동과 쌍방울의 자금 흐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출근길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린 데 이어서 올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와 한파특보 등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지금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 현재 기온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13도가 내려간 건데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체감온도는 영하 16도입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9시부터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를 내렸습니다. 수도권과 충청도, 경상도 등엔 한파주의보,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일부 지역엔 한파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 지역엔 대설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잠시 뒤 해가 뜨면서 기온은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기상청은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에도 강한 바람에 눈발이 날리며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이상 올라가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이르면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한파 종합 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강추위가 예보된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동파 방지,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한파 기간엔 눈 소식도 예보됐기 때문에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졌던 충북에서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33분쯤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 실원리 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오늘 0시 기준으로 안전사고 15건, 교통사고 17건 등 모두 32건의 눈길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4시 49분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은 반경 1km까지 크게 번졌는데 강풍에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안 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길이 민가에 번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돈 세탁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력자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800억 원을 찾아 동결했는데 환수 금액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와 쌍방울 그룹 부회장을 지낸 화천대유 이사 최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 재산을 추적하던 중 자금을 세탁해 숨긴 정황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재판에서 김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씨와 최 씨의 금전 거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20억 원을 최 씨에게 빌려줬고 같은 해 6월 화천대유는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30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또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에도 최 씨에게 30억 원을 추가로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대장동 민간업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고 법원에 4천억 원대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이들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800억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검찰은 자산 동결과 함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왔는데 일부가 추가로 확인돼 환수될 범죄 수익은 더 늘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도 체포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검찰에 긴급 체포된 3명은 김만배 씨의 20년 지기이거나 대학 동문 등으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된 이들 중에는 김 씨가 구치소를 나올 때 동행했던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도 있는데 검찰은 이 남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배 씨가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어디선가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다가와 차로 안내해 태워보냅니다. 검찰이 긴급 체포한 화천대유 이사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김 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은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만배님하고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안지. 최 씨는 2013년 쌍방울 대표를 지내고 그룹 부회장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과 대장동 사업자 사이 연관성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최 씨와 그 회사에 대여한 약 50억 원이 돈 세탁을 거쳐 이 대표 측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함께 체포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도 김 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 이 씨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김 씨 통장을 관리하면서 자금 인출 등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재산 은닉을 도운 측근을 체포해 대장동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침묵해온 김 씨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검찰이 체포한 3명,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최우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균관이란 키워드, 또 하나는 그 대장동의 그 관리회사라고 할 수 있는 화천대유 이 키워드 두 개로 지금 그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지금 얘기했던 최우양 씨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와 20년 사회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언론 보도처럼 김만배 씨가 지난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네.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제 밖에서 기다리다가 풀려 나오니까 이른바 헬멧맨이라고 해서 네. 이제 기다리다가 다 기자들 차를 이렇게 안내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사라졌던 사람인데요. 최우양 씨 같은 경우에는 최연소 성균관 부관장이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목포 쪽에 있는 그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균관 부관장이 됐는지 자체에도 의문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균관대 출신 김만배 씨와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이화영 지금 평화부지사, 경기도 예. 평화부지사의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예. 이 그 화천대유의 공동 대표이사로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최우양 씨 같은 경우에도 사내이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대학과 화천대유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다 같은 이해관계로 지금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고 예. 나아가 지금 그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포된 사람은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자라고 알려져 예. 있었는데 이 사람들 또한 결국 김만배 씨의 이 모든 대장동과 관련되는 배임, 횡령 내지는 그 자금 세탁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 돈을 은닉했다라고 해서 지금 그 체포하게 된 그 범죄 혐의는 자금 세탁 및 범죄 수익 그 규제에 관한 네. 법률 그 위반으로 지금 그 체포되고 압수수색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검찰이 헬멧을 쓰고 등장했던 최모 씨와 김만배 씨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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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악마야! 어머니가 입장입니다. 이각했는데 입장 무엇인가요? 김만배! 그만 가지 마! 김만배!
네, 김만배 씨가 이제 최 씨에게 3차례에 걸쳐서 8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이제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8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가게 됐는지, 어디다 썼는지 이걸 밝히는 게 핵심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금이 흐름까지는 이미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일단 화천대유에서 빌려줬다거나 아니면 김만배 씨가 개인적으로 또 빌려줬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파악은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자금의 사용처가 어딘가에 대해서만 이제 추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검찰에서는 희한하게도 그 쌍방울이라는 어떤 또 교집합이 하나 또 생겼거든요. 이 화천대유의 이 최 씨를 통해서 쌍방울과 또 지금 기존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게 의혹이 있었던 변호사비 대납에 관한 의혹에 대한 교집합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압수수색 과 체포까지는 됐지만은 어떤 혐의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기소가 될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은 구속영장 청구 시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러면 이 범죄 수익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부분까지는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얘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800억 원대 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 지금 동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지난 10월에 이건 다 동결 청구를 했었어요. 당시에도 어느 범위까지 넓혀갈 수 있느냐, 4,446억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까지 밝혀진 게 800억, 또 이번에 밝혀진 게 80억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이제 부패방지법에 위반되는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더 확장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에 이제 부관장을 지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쌍방울 그룹의 이제 부회장까지는 좀 지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력이 특이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목포 지역에서 기반으로 한 그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배후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관계로 해서 서울까지 와서 성균관에 있는 부관장인지 성균관 500년 넘는 역사상 최연소 지금 부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과 관련되는 분이 가장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균관과 관련되는 얘기에서 어떤 식으로 김만배 씨와 연결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 기자들께서 취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최우양 씨나 아니면 이모 씨 같은 경우에 이른바 김만배의 금고지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개인의 어떤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4천억 원이 넘는 지금 돈에 대해서 사법부 자체가 범죄 수익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 수익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은닉을 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숨겨둬서 그것을 이제 정치 자금이나 이런 저수지로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검찰은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나온 바에 따르면 한 4,500억 정도가 화천대유로부터 나와서 이 최모 씨한테로 지금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있고 실제로 그중에 한 50억 내지 80억 정도에 대해서는 그 돈의 최종 경로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정치권과 연결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중요한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은 이제 검찰이 김만배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또 관여된 변호사의 전화기도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변호 업무를 하는 변호사의 어떤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된 그 사무실을 또 이 사무실도 굉장히 대형 로펌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변호인과 어쩌면 의뢰인, 피고인 사이에서는 피의자 사이에서는 이런 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아마 검찰에서 혐의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의 사무실과 네. 어떤 개인 휴대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하죠. 변호 업무라는 것은 그냥 변호사의 개인적인 어떤 고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범죄 혐의와 연결시켜서 저는 압수수색했다는 점은 글쎄요 조금 과한 수사는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소 제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공소 제기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증거라든지 혐의 사실이나 이런 것이 정돈이 돼서 다시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과연 이루어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네. 검찰이 판단하기에 그 김만배 씨와 변호인이 뭔가 공모를 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김만배 씨가 뭔가를 그 변호인과 변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어떤 지금, 겁니까?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천화동인 1호에 네. 대한 지분, 거기에 대한 지분에 따른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일관되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변호인과 예를 들어서 어떤 논의를 했는가에 대한 아마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공모를 했다고 보기에는 변호인이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지금 변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했을 당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어떤 변호인이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은닉을 네. 도와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의논을 했을 것인데 어떤 의논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범죄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범죄 수익을 최대한 검찰의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뭐 피고나 아니면 원고가 이제 변호인과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그 얘기를 검찰이 들여다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의뢰인 특권 ACP라고 해서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인과 피고인 내지 피의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것은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는 원칙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인 우리 변협을 비롯해서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에 있는 ACP라는 그 변호인 의뢰인 특권 면책 특권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의 변호인 받을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으려고 하면 솔직하게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막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달리 지금 증거가 없는 바에는 그리고 또 영미법과 달리 우리나라 지금 형사소송법에 그와 같은 그 면책특권 내지 특권이 규정되지 않은 바에는 그 자체를 가지고 위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그와 같은 변호인, 특히 김만배 씨를 변호하고 있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 출신 변호사의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 검찰로서는 유력한 범죄 수익을 은닉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소명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특히 지금 김만배 씨는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항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력자들이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이미 대장동 일당의 재산 800억 원이 지난 10월에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은닉한 범죄 수익을 찾는다면 이것도 추가로 동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궁금해요. 네, 일단 뭐 범죄 이것이 은닉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일단 형사상으로 이제 범죄 은닉에 대한 죄와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액수에 따라서 이제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패재산 몰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지금 부패방지
형사처벌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그리고 이 800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00억에 대해서 동결 신청을 하면서 검찰에서 법원에서는 당시 인용 청구를 해주면서 4,446억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800억 이상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뉴스에 나온 대로 이 80억에 대해서도 이것이 범죄 수익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더 밝혀낸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일단은 4,446억까지는 충분히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고 보지만은 그럼 이 4,446억이 어떤 돈이냐? 이 거의 본인 이 김만배 일당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서 얻은 거의 전체 수익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본다면 이걸 모두 다 몰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라고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수사를 할까라는 것을 보면 김만배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유동규와 남욱은 한 배를 탔어요. 지금 본인들의 진술 내용들이 석방 이후에, 그러니까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이후에는 약간 진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일관되고 있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본인은 남욱과 유동규와는 또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화동이 1호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 수익으로 되지 않으면 본인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사적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를 압박하는 방법의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과정에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쯤에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제 대장동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좀 별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이제 최모 씨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이분의 이력이 쌍방울 부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죠. 예. 또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그 경기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씨가 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되는 계열사의 그 내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쌍방울 에서 나온 다음에도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하면서 쌍방울 계열사로부터 지금 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이화영 그 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그런 그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그 경기지사 시절에 그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해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1심, 2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그 1심, 2심, 3심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수십 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뭐 2, 3억 정도 현금을 썼다라고 하는데 재산 공개를 보면은 그 많은 변호사를 쓰면서도 개인 재산이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최근 어떻습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국선 변호사를 한 만큼 유명 변호사, 유력 변호사를 쓰면서 요즘 언론에 나오는 뭐 검사장 출신, 뭐 법관 출신 굉장히 유력한 변호사를 그렇게 오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어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때 변호사를 했던 유력한 분들이 쌍방울과 관련되는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감사로 해서 오랜 기간 그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여기에서 돈을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결국은 대납해서 월급으로 해서 변호사비를 대신 주지 않았냐. 그 의혹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돈은 어쨌든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결국은 또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이 돈을 그 쌍방울 측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했는 그 최모 씨를 통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구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수사의 칼끝이 어떻게 될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망 후 열린 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국정원 정보 문건을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삭제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 청와대로부터 받지도 않았고 제가 삭제해라 하는 지시를 우리 국정원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2020년 9월 당시 박 전 원장과 함께 참석한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첩보 삭제를 지시했는지 이 씨의 잦은 월북으로 몰아갔는지 등을 노 전 실장에게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서 전 실장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데 당시 보고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유선 이광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은 지난 10월에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죠. 당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예. 자, 이 어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서 오늘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고요. 결국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안보 라인에 대한 핵심 조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박지원 아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를 지면서 이 관련해서 아마 이제 검찰 조사는 이제 좀 마무리가 짓지 않을까. 그리고 예.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기소를 할 것인지 구속영장 청구부터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영민 실장이 아니라 그 서훈 전 안보실장이 삭제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가 하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받아들였는지 그 여부가 아마 구속영장 청구나 이후 수사에서 아마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박지원 전 원장은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정원에서 46건의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청와대 전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삭제가 됐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박지원 전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할지 아직까지는 전면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는 뭐 협조적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정리가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측 사람들은 이제 뭐 근거가 부족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 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부정해서 새로운 정부의 어떤 이런 걸 좀 부각시키는 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치 후진국처럼 이렇게 수사와 이런 기소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전 정부를 단합하는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는 정치 후진국에 우리가 있다 이런 또 현실을 인식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인식을 보면 상당히 그 무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가
이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적이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를 가했고 이게 이제 군사적 도발을 했고 이건 준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자위권을 발동해서 함대 사령부를 중심으로서 이걸 막아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월북이냐 뭐 예를 들면 실족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실족의 증거를 내 보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것은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일종의 정신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SI 정보 이런 거를 현재 국방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현 정부가 충분히 열람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사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정보를 이제 삭제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보면 보안 등급의 조정을 통해 열람을 제한한 이런 행태인데 이걸 강범위하게 그냥 뭐 문건이 계속 다 삭제돼서 마치 뭔가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몰아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무리하게 이야기를 해서 일종의 신북풍몰이 같이 전 정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수사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제 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자 어쨌든 뭐 서해 피살 사건 관련해서 이 주요 관계자들이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종착지인데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거기까지 나가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습니다. 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엮어줘야죠. 틀림없이 문 대통령 출장 조사 정도라도 출장 조사 못해요. 근데 검찰이 그러한 무모한 일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아요. 자, 박지원 전 원장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제 검찰의 무모한 짓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무모한 짓이 맞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어제까지 방송 출연을 통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언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본인의 무고함,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라든지 사건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한 선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고소장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검찰 주변이나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서훈 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부 보고됐다라는 이미 진술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예. 문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나온 입장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그 최종 결정을 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훈 전 실장이나 아니면 그 이후 어제 뭐 우영민 전 실장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박지원 전 원장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왜 이렇게 왜곡을 했는지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이야기를 한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을 난 수용만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그 의도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를 박지원 전 원장까지의 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조사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래도 뭐 검찰은 박 전 원장까지 뭐 조사하면 거의 뭐 조사는 마무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조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일부 뭐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 이게 인식에 과거에 이제 십몇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 국가적 그 기본적 뭐 위신과 채통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들 검찰공화국이고 검찰이 지금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수사하게 되면 이거는 대통령 선을 넘어가는 이 검찰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연말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연말 특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특사랑 가석방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사와 가석방은 다르죠.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두는 하지만 사실은 출마의 자격은 주어지지 않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통해서 확정 판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 관련해서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제 특사나 아니면 이제 석방 관련된 가석방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복권까지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이 돼야지만 출마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당직의 출마는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총선이라든지 2026년 총선이라든지 대선은 출마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본인이 대법원 확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석방 이야기 나오는 것도 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다가 복권까지 해달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 주요 당직자라는 전직 당직자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주장하는 부분은 글쎄요, 국민 정서와 과연 맞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저희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가석방 심사를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받았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사람이 모범수로 인정돼서 이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경우인데 본인은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을 심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이제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끼워 넣기, 들러리가 됐기는 싫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참 뭔가 좀 이게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수사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행을 살게 만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 복권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마치 이제 이 들러리로 이게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야 약간 공정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대체로 여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전 정부에서 분명한 심판을 받았던 이분을 이제 사면 복권한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 위치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이게 약간 명예를 훼손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어쨌든 대법원에 확정됐지만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또 이게 정보통신법이지 선거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정보통신에 대한 업무방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게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사면 복권을 받아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에 일단 그 행기가 만료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만약 이게 나오면 가석방이고 또 복권 없는 사면도 거의 가석방에 이제 준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하려면 사면 복권을 해달라는 또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은 안 하고 사면만 한다고 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거부 선언의 형식을 취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강제 조항이 있고요. 또 무료로 국가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설에 대해서 이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다음에 대통령 나오는데 김경수 지사가 혹시 경쟁자가 될까 봐 막는 겁니까, 복권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사면 복권은 한 쌍으로 가는 거지. 사면을 해주고 복권 안 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만 한 얘기지. 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미래의 경쟁자를 사전에 이제 차단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글쎄요, 우상호 의원이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너무 희화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포비아가 이제 드디어 이제 비아냥거림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한동훈 장관이 그런 걸 갖다 고려할 일은 전혀 없고요. 문제는 사면과 복권이 같이 간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우상호 전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가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권을 갖다 주장하는 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6년 총선과 27년 대선을 지금 겨냥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뭐 반명계 민주당 내 반명계 의원들이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김병수 전 지사라도 나와서 다음에 이제 당을 좀 추스리고 당권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대선 주자로서의 그 입지를 좀 다지기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 이전 단계에서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뭐 법 쪽에서도 복권을 또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전혀 반성의 의미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당 내에서 특히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자,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특히 친 이재명계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설 이재명 지금 대표와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복권에 살짝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현재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예. 이제 그런 그 호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친문계라고 분류되는 이런 것에 의미를 가지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이 강력한 때인데 그 이후로 이제 약간의 친문계를 대표한다라고 했던 분들이 현재 그 주도권을 가진 적도 없고 지난 이제 대선 경선을 보더라도 친문계라고 하는 입장이 특정 후보를 민 것도 아니고요. 이런 행태에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본인 중심으로 뭔가 개파의 수장이 되려고 하면 본인의 이제 정치적 비전과 또 정치적 기반이 또 탄탄해야 합니다. 현재 행을 살고 나오면 당장 국회의원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이게 뭔가 구심이 되기도 어렵고요. 24년 이제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 만약에 기반을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이제 그걸 앞서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김경수 지사의 어떤 사면 복권을 앞두고 약간 정치적 계산을 오히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정부 여당이 풀어주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오히려 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냥 호사가들이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 대비해서 7.1%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하는 금리도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7.1% 상승에 그친 걸로 나타나자 뉴욕 증권시장은 열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좋은 소식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is morning we received some welcome news in my view and I think the view of most economists on the economic front. We learned last month's inflation rate came down more than experts expected.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6월 9.1%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떨어졌는데 지난달 상승률은 올 들어 가장 적은 폭입니다. 10월과 비교해선 한 달 사이 0.6%포인트 떨어졌고 월가 전망치보다도 0.2%포인트 낮았습니다. 인플레 둔화 조짐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0.5%포인트 인상인 빅 스텝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고리를 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증시와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아 훈풍이 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요즘 장보기 참 어렵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드컵 특수로 치킨 수요가 늘어나면서 닭고기 가격도 올랐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 진열대에 줄지어 놓인 계란들. 특란 39 한 판에 7,000원에 육박합니다. 장바구니에 계란을 담은 한 주부는 가격표를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이게 서민들은 진짜 많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서민들이.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면 야. 계란 한 판 평균 가격은 6,740원으로 1년 전보다 10%, 평년보다는 20% 올랐습니다.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면서 가격을 밀어올린 탓입니다. 닭고기 가격도 금값입니다. 중닭 1kg 가격은 3,090원으로 지난해보다 94% 급등했는데 3,000원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사 먹는 것 자체도. 월드컵 특수로 치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탓입니다. 5도 16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배달이 이제 많아지라고. 상인들은 닭고기값 급등에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판매가는 이제 올리진 않았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내용은 형편없이 나빠지는 거죠. 양계업계는 곧 공급이 늘며 닭고기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사료값 인상 등으로 종전 가격 수준으로 떨어지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시작되고 가계의 부담이 점점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난방비 상승 원인과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를 이제 받아본 시민들 얘기는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 도대체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마 이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 월 단위에 이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혼자 사시는 분들 확 체감이 옵니다. 지금 난방비가 주로 이제 이 난방비의 주원은 가스거든요. 예.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느냐? 올해 4차례 인상이 됐어요. 인상폭만 38%. 어이고.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에요. 이건 평균이고요. 아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셨던 분은 야, 2~3배 올랐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위 한파 때문에 가스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난방 수요는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야 봐라. 국제유가 내려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대도 보이던데 왜 이렇게 가스 가격만, 경유 가격만, 등유 가격만 계속 오르느냐. 푸틴이 쏘아올린 공, 가장 약한 취약한 고리를 건들고 있습니다. 이 경유, 유럽이 경유 수요가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비슷비슷하니까 계속해서 이 등유라든가 그리고 이 가스 난방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가게도 문제지만 나홀로 사시는 1인 가구, 그다음에 노인 가구, 자영업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거든요. 실제로 국내 LNG 수입 단가를 따져봤더니 현물 1톤당 지난해 9월만 하더라도 한 570달러 선이었던 게 올해 9월에는 1,465달러예요. 2배 넘게,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지난해보다 올해 환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전량 에너지 달러 갖고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인상분까지 더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체감하시는 이 난방비가 굉장히 정부가 오른 인상폭 이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 이제 현실화하면서 난방비 절약을 위한 웃지 못할 팁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발열레이 입으셨어요? 네, 저는 오늘 목폴라를 입고 왔는데요. 발열레이 기본이에요. 발열레이. 그다음에 수면 양말, 그다음에 파자마. 이런 거는 기본 이제 월동 장비는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집안에서도 실내 찬 공기하기 위해서 매번 이제 10월, 11월 되면 가서 이제 뽁뽁이, 이제 이
창에 이제 붙여주는 거. 그다음에 난방 텐트가 등장을 했어요. 거실에. 여기다가 커튼이 패딩 커튼이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가전업체들도 난방기구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특히 1인 가구 커뮤니티를 통해서 난방비 아끼는 방법이 지금 화제인데 보일러 밸브를 완전히 트는 게 아니에요.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틀어놓으면 약간씩 나오거든요. 네. 아끼는 법이고요. 또 하나는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온수 쪽으로 틀어놓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냉수 방향으로 틀어놓게 되면 한꺼번에 확 나올 때 물이 좀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일러 켤 때 가습기를 함께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난방이 오래됩니다.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두꺼운 커튼이라든가 이제 카펫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어서 아주 사소하지만 워낙에 난방비 이제 부담이 커지니까 이런 팁들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처음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냥 가족들 단위로 사는 분들보다 1인 가구가 더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밥 한 줄 만드는 거하고 김밥 이제 2줄 만드는 거, 3줄 만드는 거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나 혼자 산다고 난방 끌 수는 없잖아요. 난방을 틀긴 틀어야 되는데 이거를 틀다 보니 혼자 다 감내하다 보니까 오히려 난방비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4인 가구가 살든 1인 가구가 살든 어쨌든 난방을 끄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 들어와서 살면 오히려 더 훈훈해지겠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온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서 가스 요금 인상폭만 40%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막 4만 원, 5만 원, 6, 7만 원이 나오니 혼자 부담해야 되는 게 이제 2배 이상 더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나홀로 사시는 분들 가운데 일정 소득이 있으면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런 난방비 부담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에너지 바우처 얘기 잠시 해주셨는데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 이번 겨울 좀 두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이제 여름철 냉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연 2회 발해가 돼요. 단지 대상이 기존의 생계 의료 급여를 갖고 있거나 주거 교육 관련해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인데 이게 세대별로 가격이 좀 다릅니다. 1인 세대의 경우에 한 14만 8천 원 정도를 그리고 4인 세대의 경우는 27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정부가 이제 올해는 워낙 이제 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지역 아동센터의 난방 기기와 월 한 10만 원 가량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는 경로당에도 월 한 37만 원 정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취약계층이 꽤 많습니다. 117만 가구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바우처도 제공을 하지만 단열 시공도 지원하게 돼서 만약 이런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각종 에너지를 차감할 수 있는 포인트 정도로 이제 누적해서 이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를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4시에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3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1골, 훌리안 알바레스가 2골을 넣었는데 메시는 월드컵 개인 통산 11호 골을 기록해 아르헨티나의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릴 프랑스 모로코전 승자와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뉴스 초반에 전해드렸던 강원도 삼척 근덕면에서 발생한 산불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불길이 강풍을 타고 반경 1km까지 크게 확산된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대우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4시 49분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은 반경 1km까지 크게 번졌는데요. 야간에 강풍까지 불어 시야 확보가 안 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엔 소방대원 20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30여 대, 그리고 산림청 헬기 등이 투입됐습니다. 앞서 불길이 크게 번지자 삼척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주민 2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현재까지 민가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볼 사진은요, 눈이 온 풍경인데요. 어제 우리나라에도 눈이 내렸죠? 그 풍경들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원 화성 화홍문 앞의 모습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도심 속에서 눈을 만난 사람들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편 제설 작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분주해집니다. 네, 우리나라 말고도 또 눈이 많이 내린 나라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독일과 영국인데요. 독일 베르니게르대의 모습입니다. 숲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동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설원이를 지나는 열차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영국에도 폭설이 내렸는데요. 어린이들은 그저 신이 난 모습입니다.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면서 겨울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과는 상반됩니다. 폭설로 영국 남동부의 기차 운행은 전면 취소됐고 항공편 3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열흘 가까이 이른 강추위와 폭설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해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풍경과는 다른 현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폭설에 잘 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울은 영하 11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동두천은 영하 12.5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영하 16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으니까요. 중무장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쪽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밤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7cm 이상, 충청과 호남, 제주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한편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서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이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전북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강력한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